2022년 6월 12일 퀘벡의 작은 도시인 생제롬에서 경찰에 이상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웃들이 질 모랑의 집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경찰관들은 그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공식적으로 이미 12년 전에 사망한 질 모랑이 자신의 집, 완벽하게 깨끗한 거실에 소파에 앉아있는 채로 발견된 것이다. 2022년 6월 12일 일요일, 순찰차들이 생제롬 외곽의 평범한 2층 집에 조용히 다가왔다. 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캐나다 기준으로도 더운 여름날이 이웃들이 신고한 불쾌한 냄새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다. 집은 질 모랑과 그의 아내 루시의 소유로 이곳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부부였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이미 강제 개방에 대한 공식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전화와 이웃들을 통해 집 거주자들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후 내부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집은 외관상 완전히 잘 관리되어 보였다. 덤불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고 잔디는 최근에 깎인 상태였다. 하지만 창문들은 알루미늄 포일로 촘촘히 가려져 있었다. 이런 세부사항이 즉시 경찰의 주의를 끌었다. 집주인들이 왜 그렇게 철저히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었을까? 경찰관들은 뒷문을 통해 들어갔는데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내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상한 대조였다. 신선함과 청결함이었다. 부엌 테이블 위에는 신선한 식품들이 놓여 있었고 지역 슈퍼마켓 영수증은 이틀 전인 2022년 6월 10일자였다. 찬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공기청정제, 거의 100개가 발견되었다. 그들이 거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의 모든 부조리가 명백해졌다. 소파에 엄격한 자세로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것은 남성의 유해로 말라서 미라화되어 있었다. 몸이 너무 탈수되고 보존되어 거의 조각상처럼 보였다. 범죄수사 전문가가 나중에 발견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는데 그것은 집주인인 53세의 질 모랑이었다. 상황은 부조리해 보였다. 도착한 법의학 검사관의 결론에 따르면 질은 약 12년 전에 사망했다. 즉, 남성은 2010년부터 여기 자신의 집에 있었던 것이다. 이웃들은 루시를 정기적으로 봤지만 지난 몇 년간 질 모랑이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첫 번째 의혹은 자연스럽게 루시 모랑, 즉 집에 지속적으로 살았던 유일한 사람인 아내에게 향했다. 루시는 경찰 직후 집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녀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여성은 남편이 여러 해 전에 사망했을 때 질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설명은 부조리해 보였지만 경찰은 아직 고발을 보류하고 그녀의 모든 말을 신중히 기록했다. 이때 거리의 이웃인 에티엔 라부아가 나타났다. 에티엔은 약간 흥분해 보였지만 자연스럽게 호기심 어린 모습이었다. 그는 경찰관 중 한 명에게 다가가서 누군가 묻기 전에 스스로 질 모랑을 불과 3년 전인 2019년에 봤다고 주장했다. 그가 살아있고 무사한 채로 마당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에티엔의 증언은 전문가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웃은 확신에 차서 자신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말했다. 법의학 전문가는 현장에서 직접 경찰에게 중요한 세부사항을 알렸다. 미라화는 어제도 3년 전도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 상태가 되려면 최소 10년의 건조하고 안정적인 실내 기후가 필요하다. 이것은 에티엔 라부아가 2019년에 정확히 질을 봤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배제했다. 이 순간 수사관들은 여러 이웃들이 설치한 외부 감시 카메라를 요청했다. 녹화 기록들은 또 다른 이상한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지난 12년 동안 루시 본인 외에는 아무도 집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에티엔의 말에 대한 빠른 반박이 수사의 첫 번째 닫힌 거짓 단서가 되었다. 집은 봉인되었지만 몇 시간 후 경찰관들은 모랑 가족의 삶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루시의 일상적인 상점 방문부터 질의 명의로 된 계좌의 이상한 금융 거래까지 2022년 6월 12일 저녁까지
경찰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발견된 남성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질 모랑이다. 루시 모랑은 지난 12년간 집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웃 에티엔 라부아의 증언은 전문가 검사에 의해 거짓으로 확인되었다. 감시 카메라는 2010년부터 루시만을 집의 방문자이자 거주자로 기록했다. 이 모든 데이터는 루시에 대한 경찰의 의혹을 강화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다. 왜 그녀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의 죽음을 숨길 필요가 있었을까? 하루가 끝날 때까지 집은 봉인된 채로 남아 있었다. 수사 활동은 금융수사와 루시의 정신과적 검사를 포함한 여러 방향으로 계속되었다. 하지만 기본적인 답들은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수사관들은 조용한 캐나다 도시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전에 아직 많은 것을 밝혀내야 했다. 2022년 6월 13일 수사관의 책상 위에 지난 12년간의 은행 명세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주인은 루시 모랑의 동기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세부 사항들에 집중되어 있다. 경찰관들은 가족의 계좌를 철저히 조사한다. 겉보기에는 고령 부부의 평범한 은행 계좌다. 매달 표준적인 공과금 납부, 식료품점에서의 소액 구매, 큰 송금은 없다. 그리고 단지 두 종류의 결제만이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설명을 요구한다. 안정적으로 2010년 1월부터 이 계좌에서 퀘벡의 유명한 잡지 라프레스 구독료로 소액이 인출되고 있다. 구독은 질 모랑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더욱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역시 질의 이름으로 된 캐나다 제향군인회에 대한 월정기 정기 기부금이다. 루시 모랑을 서에 불러 면담할 때 그녀는 약간 두려워 보였지만 질문에 침착하게 답했다. 여성은 결제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었지만 짧고 확신에 차서 설명했다. 그냥 자동 결제예요. 저는 눈치채지도 못했어요. 모든 건 질이 설정했거든요. 경찰관이 잠시 멈추고 여성을 주의 깊게 보며 확인한다. 12년 동안 눈치채지 못하셨다고요? 루시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침착하게 확인한다. 네, 12년 동안요. 은행 명세서를 보지 않았어요. 우편으로 왔는데 열어보지 않았어요. 남편을 신뢰했거든요. 수사관들은 그런 답변을 의심한다. 이것은 비논리적으로 보이지만 고발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진실성에 대한 단순한 의혹 이상이 필요하다. 명세서 확인 결과 그것들이 실제로 매달 종이 형태로 도착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경찰관들은 그것들을 집에서 찾았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봉인된 채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 첫눈에 루시의 설명은 의심스러워 보이지만 공식적으로 반박하기는 어렵다. 그때 수사에 새로운 가설이 나타난다. 아마도 루시는 단순히 질이 계속 살고 있다고 위장해서 그의 연금을 받으려 했을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이고 실용적이며 그런 사기의 많은 사례들이 경찰에게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31번째 추정 후 몇 시간 만에 무너진다. 같은 날 재정관리 직원이 중요한 정보를 알린다. 질 모랑의 연금은 실제로 매달 입금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루시의 별도 계좌가 아닌 부부의 공동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12년 동안 루시는 이 자금에서 단 한 푼도 인출하지 않았다. 계좌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거의 손대지 않은 채로 보존되었다. 이 정보는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하는 설에 의문을 제기한다. 여성은 남편의 돈을 쓰지 않았으면서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기회가 있었다. 루시는 질의 자금에 손대지 않고 자신의 축적금과 파트타임 근무에서 얻는 소액 수입으로 검소하게 살았다. 경찰은 다시 막다른 길에 서 있다. 루시의 그런 이상한 행동에 대한 명백한 동기가 될 수 있었던 돈이 루시의 목표가 아니었다. 수사는 다시 한번 상황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금융적 동기가 배제된다면 루시가 질이 살아있다는 외관을 그렇게 철저히 유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질적으로가 아니라면 심리적으로 그것이 그녀에게 무엇을 주었을까? 경찰관들은 하루 끝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기록한다. 연금은 사용되지 않았고 금융적 이익은 없었다.
자동 결제는 루시의 참여 없이 12년간 활성화되어 있었다. 루시는 계좌를 확인하지 않았고 인출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제 수사는 더 미묘한 동기들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이미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다. 더 개인적이고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하루는 이런 자동 결제들의 발생 이력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한 은행에 대한 추가 요청으로 끝난다. 경찰 직원들은 이런 결제들이 지뢰 생전에 실제로 설정되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 요청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올 것이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이 이야기에 간단한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루시는 예비 경고를 받고 접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통지받은 후 집으로 돌아간다. 여성은 침착하게 떠나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서 분리된 것처럼 보인다. 한편 수사관들은 그녀의 심리적 프로필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아마도 답은 돈이 아니라 그녀의 성격에 있을 것이다. 경찰관들은 이것이 탐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도 두려움과 외로움에 관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것들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녀 삶의 작고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들에서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다. 수사가 더 진행되는 동안 주요 질문은 경찰관들과 온 생제롬을 계속 괴롭혔다. 정확히 무엇이 루시로 하여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현실을 숨기게 만들었을까? 아무도 아직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지만 돈이 여기서 전혀 상관없다는 이해는 이미 수사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이제 수사의 주인은 루시 자신, 그녀의 내면 세계와 아직 외부인들의 눈에서 깊이 숨겨져 있는 동기들로 옮겨갔다. 모란 가족의 과거는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하나의 세부 사항을 숨기고 있다. 2010년 3월에 부부 사이에 큰 소리로 다툼이 일어났다. 놀란 이웃들이 경찰에 전화할 정도로 큰 소리였다. 그때 출동한 경찰 상사는 상황을 물리적 충돌 없는 가정 다툼으로 기록했다. 이것은 단순한 일상적 불화가 아니었다. 부부는 가족 식당 매각에 대해 서로 소리쳤다. 그 식당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유일한 공동 사업이자 수입원이었다. 12년 후 수사관들이 철저히 조사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질은 2010년까지 누적된 빚 때문에 식당 매각을 고집했다. 루시는 단호히 반대했다. 그녀는 식당을 그들 삶의 일부, 어떤 재정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지킬 가치가 있는 일로 여겼다. 경찰관이 루시에게 추가 충돌을 기대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우리가 해결했어요. 모든 게 괜찮아요. 라고 확신했다. 부부는 진정된 것으로 보였고 짧은 대화 후 경찰관은 집을 떠났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그는 자신의 의견으로는 그들 사이의 긴장이 여전히 높았다고 기록했다. 이 전화 후 이웃들은 다툼을 듣지 못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모란 가족의 집은 마치 침묵에 빠진 것 같았고 이웃들은 이것을 심각한 다툼 후의 평화, 일반적인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12년 후에 발견된 것의 관점에서 이 침묵은 불길한 색조를 띠게 되었다. 논리적으로 수사관들은 빠르게 추정에 도달했다. 아마도 바로 그 다툼 후에 루시가 단순한 언어적 충돌보다 더 큰 무언가를 결심했을 것이다. 루시가 의식적으로 배우자에게 해를 끼쳤다가 일어난 일을 숨기고 일상생활을 위장했을 가능성에 대한 설이 나타났다. 이 가설을 확인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수사는 지뢰 시신을 검사로 보냈다. 법의학팀은 미라화된 유해를 철저히 조사했으며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았다. 수사는 검시관의 결론을 주의 깊게 기다렸다. 만약 질이 살해되었다면 유해에는 그의 생명 종료의 폭력적 성격을 나타내는 흔적이 남아 있어야 했다. 하지만 며칠 후 받은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고 살인에 대한 가설을 완전히 뒤엎었다. 검시관은 질 모랑이 자연사,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투쟁의 흔적이나 어떤 외부 개입의 흔적도 없었다. 시신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이것은 검사 결과에 대한 어떤 의혹도 배제했다. 바로 이 결론이 루시를 배우자 살해 용의자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시켰다. 자연사의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루시에게서 가장 심각한 혐의의 무게를 덜어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는 여전히 심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죄, 즉 사망 은닉에 대해 유죄였다. 수사는 여전히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다. 질이 자연사했다면 왜 루시는 이것을 12년 동안 숨겼을까?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던 여성이 왜 적시에 이를 신고하는 대신 형사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을까? 이런 세부 사항들은 경찰관들 앞에 복잡한 심리적 수수께끼를 제기했다. 온 도시가 루시 모랑을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내성이 그렇게 이상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없었다. 신문에서의 그녀의 침착함, 공황이나 경찰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의 완전한 부재는 사건을 더욱 수수께끼로 만들었다. 수사의 모든 새로운 단계에서 한 가지가 명백해졌다. 이것은 우연이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루시는 아무도 그녀 남편의 실종을 알아차릴 수 없는 일상성의 시스템을 철저히 만들었다. 구독료와 기부금 같은 사소한 것들도 자동으로 지불되어 질의 삶의 착각을 유지했다. 검시관은 질 모랑의 자연사에 대해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살인설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수사는 아직 그녀의 죄에 대한 질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 은닉, 주변 세계 전체에 대한 거짓 그림 창조에 대해 유죄였다. 이제 수사관들은 이 행동의 동기를 파악해야 했다. 이런 자료들의 연구가 끝날 때까지 경찰관들은 자신들을 위한 최종 결론을 기록했다. 질의 사망 원인, 심장마비, 검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됨. 루시는 배우자의 생명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폭력적 사망설은 완전히 배제됨. 살인이나 금융적 이익과 관련 없는 루시의 동기, 은닉 이유에 대한 질문이 열려 있음. 이제 경찰은 루시의 심리적 상태에 집중해야 했다. 12년 동안 그런 비밀을 간직한 여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런 행동에 대한 깊은 내적 이유를 가질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답이 증거나 은행 명세서가 아니라 더 깊은 곳, 루시 자신, 도시에 아무도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그녀의 숨겨진 개인적 드라마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검시관이 질 모랑의 자연적 사망을 확정한 일주일 후 수사관들은 다시 생제롬 외곽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집은 봉인된 채로 남아 있었고 수사는 부부 삶의 세부 사항에 대한 심화 연구를 계속했다. 수사팀의 주의를 끈 것은 이전에 놓친 하나의 세부 사항이었다. 거실을 재검토할 때 경찰관이 우연히 오래된 벽난로의 굴뚝에서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 공간은 좁고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내부에 분명히 뭔가가 있었다. 잠깐의 조작 후 구멍에서 심하게 먼지가 쌓인 물건을 꺼낼 수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스마트폰, 블랙베리 폴드로 2010년에 인기 있던 모델이었다. 기기는 오랫동안 잊혀진 것 같았고 배터리는 오래전에 방전되었으며 본체는 두꺼운 먼지와 그을음층으로 덮여 있었다. 이 전화기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어서 즉시 기술 전문가들에게 보내졌다. 실험실에서 범죄 수사관들은 기기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었다. 전화기의 메모리에는 몇 차례의 수신 및 발신 통화와 메시지에 대한 정보가 보존되어 있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10년 3월 12일 저녁에 발송된 마지막 발신 메시지였다. 텍스트는 짧고 간결했다. 걱정하지 마. 메시지 수신자는 불분명했고 가입자 번호는 전화기 메모리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다. 수사관들은 지뢰 번호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요청을 보냈다. 답변은 빨리 왔다. 번호는 실제로 질 모랑에게 속했고 에사임 카드는 2011년 중반까지 활성 상태를 유지했다. 그 후 통신사는 활동과 요금 납부 부족으로 번호를 차단했다. 이 정보를 배경으로 수사에서 새로운 가설이 나타났다. 아마도 질이 떠날 계획을 세우고 루시를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을 것이다. 아마도 바로 그가 이 메시지를 보내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을 안심시키려 했고 자신의 의도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전화기를 벽난로에 숨겼을 것이다. 만약 이 설이 맞다면
루시는 단순히 남편의 실종을 감추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가 실제로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자연사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 이론은 루시를 다시 복잡한 상황에 놓았다. 살인자는 아니지만 배우자의 실종을 숨기고 이웃들의 비난이나 추궁을 두려워한 사람으로, 하지만 디지털 기술과 범죄 수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사를 위해 예상치 못한 전환을 준비했다. 그들은 전화기의 기술 로그에 따르면 메시지가 검시관이 확정한 질 모랑의 사망 시간 후에 발송되었다고 알렸다.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질이 사망한 후에 다른 누군가가 SMS를 보냈다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그에게 속한 전화기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 미지의 사람은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모랑 가족의 집에 있었다. 이것은 수사의 그림을 급격히 바꾸었다. 논리상 루시가 이 메시지를 보냈을 수 있었다. 그녀는 집에 정기적으로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정확히 발송과의 그녀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증거는 수사에서 아직 없었다. 수사관들은 집에 물리적 접근이 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사실상 이것은 루시 자신이거나 이웃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집에 온 누군가일 수 있었다. 감시 카메라는 나중에야 나타났기 때문에 발송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루시는 다시 수사에 세심한 관심해 놓였다. 그녀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침착하고 수사에 무관심한 채로 남아 있었다. 경찰관들은 그녀의 일상적 습관을 계속 관찰하며 어떤 의심스러운 접촉이나 행동의 신경질도 없음을 주목했다. 수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질의 전화기가 그의 사망 후에 사용되었지만 정확히 누가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사람도 확정되지 않았다. 전화기가 철저히 숨겨져 있었다는 것은 명백히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숨기려는 시도를 나타낸다. 이 발견은 수사의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성을 주었다. 질이 자발적 실종에 대한 설은 사라졌는데 남성이 발송된 메시지보다 일찍 사망했다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확히 누가 질의 사망 후에 전화기를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했다. 이것은 루시 모랑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수사 단계였다. 왜 그녀는 경찰에게 전화기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 왜 이것에 대해 이전에 인정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경찰로 하여금 루시의 성격을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비밀을 간직한 여성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때까지 수사는 완료될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수사관들이 다시 루시 모랑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이것이 단순한 자연사 사실을 숨기려는 이상한 시도가 아니라 더 깊고 잠재적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면서 2022년 7월에 모랑 가족 상황 수사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수사관들은 루시의 성격에 집중하여 그녀의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의 동기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동시에 그녀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모든 이용 가능한 의료 정보와 문서가 요청되었다. 수사가 받은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는 질 모랑이 사망한 1년 후인 2011년에 루시의 치료를 담당했던 심리치료사의 보고서였다. 문서는 그녀의 특이한 행동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많은 이상한 세부사항들을 담고 있었다. 심리학자의 보고서에서 루시 모랑의 상태는 인정되지 않은 상실로 분류되었다. 이것은 그녀가 가까운 사람의 상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행동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은 상실을 힘들게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흔한 단순한 슬픔의 부정이 아니었다. 심리치료사의 기록은 훨씬 더 우려스러운 그림을 드러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환자는 명백히 이중 생활의 징후를 보였다. 그녀는 부재한 파트너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실제 소통처럼 보일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모방했다. 수사관은 이 단락을 여러 번 다시 읽으며 장면을 상상하려고 했다. 루시가 집에 혼자서 공허와 대화하고 곁에 없는 사람과 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이것은 그녀의 남편 사망 은닉이 단순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망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가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자신의 남편이 여전히 존재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수사관이 루시에게 왜 적어도 치료 세계는 배우자의 사망을 알리지 않았는지 직접 질문했을 때 루시는 단지 그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이 침묵은 너무 오래 지속되어 수사관은 루시에게서 어떤 합리적인 답변도 나오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다. 이제 경찰은 새로운 사건 버전을 고려해야 했다. 만약 루시가 정말로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다면 그녀를 무능력자로 인정하는 것이 사건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고 형사 책임에서 그녀를 면제시킬 수 있었다. 이 설은 변호에 편리해 보였지만 검찰은 즉시 정신질환의 가능성을 반박하는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 대표는 루시의 행동이 철저히 계획되었고 이익을 추구하는 밑바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증거로 의식적으로 남편의 사망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시도를 확인한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동 결제와 기부금이 제시되었다. 이 두 상반된 설이 격렬히 충돌했다. 한편으로는 루시로 하여금 꾸며낸 현실에서 살게 만든 심각한 정신적 외상, 다른 한편으로는 냉혹한 계산과 의도적 사기. 루시는 복잡한 도덕적, 법적 갈등의 중심에 놓였고 그녀의 진정한 의도는 여전히 숨겨져 있었다. 경찰관들은 심리치료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계속 주의 깊게 연구했다. 치료사는 몇 달 동안 루시가 어떤 개선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그녀는 점점 더 내성적이 되었고 자신의 배우자 사망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치료사가 그녀를 솔직한 대화로 이끌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심리치료사의 기록에는 루시가 정기적으로 남편의 답변과 발언을 기록한다고 여겨지는 공책을 가지고 세션에 참석했다는 중요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구두 대화뿐만 아니라 종이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의 완전한 소통의 착각을 유지했다. 수사관들은 모든 기존 기록을 조사했고 확인했다. 루시는 의식적으로 치료에서 배우자의 존재 착각을 유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장애 사례가 아니었다. 이것은 여성이 무서울 정도의 정확성으로 고수한 계획된 전략이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는 다시 한번 이익에 대한 설을 확인했다. 만약 루시가 상황을 인식했다면 왜 그녀는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다른 현실에 사는 여성 역할을 했을까? 왜 자신을 위해 이용 가능한 돈을 사용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검찰은 구독료와 기부금 지불 사실을 계속 강경하게 고수하며 그런 자동 결제의 설정 자체가 그녀의 명확한 의식과 의도적인 현실 은닉에 대해 말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계에서 수사는 몇 가지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있었다. 루시는 치료에서 배우자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모방했다. 그녀는 질이 살아있다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며 가상의 대화와 기록을 이끌었다. 정신과 검사는 상실 사실에 대한 깊은 거부를 보여주었다. 완전한 정신질환설은 기각되었지만 루시가 정말로 자신의 꾸며낸 현실을 믿었을 가능성은 끝까지 배제되지 않았다. 이제 수사는 한 가지에 집중했다. 그녀의 질병과 의식적 행동 사이의 경계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검찰은 의도적 사기를 주장했다. 반대로 변호는 루시가 자신의 내면 세계의 포로였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으로 이끌었다. 수사관들은 이런 설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고 현실과의 연결을 잃은 여성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루시는 계속 침묵하며 명확한 설명을 주지 않았고 수사는 새로운 발견마다 점점 복잡해지는 막다른 길에 있었다. 2022년 7월 5일에 질과 루시 모랑에 관한 사건이 새로운 전환을 맞았다. 이번에는 신문이나 수색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된 신청서가 핵심이었다. 그것은 질 모랑의 첫 번째 결혼에서 난 아들들이 제출한 것이었다. 그들의 변호사는 당국에 그들이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청구할 의도라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신청서는 수사의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아들들은 자신들의 인정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질과 소통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간단하고 확인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아들들의 변호사는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며 모두를 놀라게 한 문서들을 법원에 제시했다. 이 문서들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질이 보냈다고 여겨지는 전자서신이었다. 편지들에는 생일과 다른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축하가 포함되어 있어 질이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2010년 후에도 자녀들과 연락을 유지했다는 것을 직접 증명했다. 수사관들은 서신을 확인하기 위해 가져갔고 빠르게 그 출처를 발견했다. 이 편지들이 보내진 IP 주소는 모랑 가족의 집에 속했다. 더욱이 편지들은 질 모랑의 이름으로 직접 등록된 가정용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보내졌다. 이 상황은 부조리하고 모순적으로 동시에 보였다. 만약 질이 2010년에 이미 사망했다면 정확히 누가 이 편지들을 보냈을까? 질의 아들들은 즉시 모랑 부부의 이웃인 에티엔 라부아에게 주의를 돌렸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바로 그가 우정으로 집의 와이파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단순히 농담으로 그런 메시지들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순간 수사는 이전에 이미 확인했던 에티엔에게 돌아갔다. 에티엔을 다시 신문했지만 그는 이웃들의 네트워크에 연결한 적이 없다고 확신 있게 부인했다. 더욱이 그는 질과 루시와 그런 접근을 가질 정도로 충분히 가깝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모랑 가족집의 가정용 라우터 로그에 대한 기술적 확인을 요청했다. 와이파이 로그는 에티엔이 실제로 모랑 가족집의 네트워크의 기기 존재에 모든 연간 단 한 번도 연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에티엔의 참여에 대한 설은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로그는 다른 예상치 못한 것을 드러냈다. 모든 전자 편지들이 오직 루시 모랑의 기기에서만 보내졌다. 이것은 루시를 질의 이름으로 연락을 의식적으로 위조한 것과 직접 연결하는 첫 번째 명확한 기술적 흔적이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극도로 모호한 상황에 직면했다. 내성적이고 눈에 띄지 않게 살았던 루시가 명백히 자신의 남편이 그녀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을 포함한 외부 사람들에게도 계속 존재하는 전체 세계를 창조했다. 검찰은 이 상황이 유산 보유와 질의 자산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 기만을 명확히 나타낸다고 확신했다. 이 논증은 루시의 정신질환에 대한 설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녀의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의도적 행동을 증명할 수 있었다. 질의 아들들의 변호사는 그들의 유산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인정을 요구했다. 그들은 루시를 의식적 사기와 조작으로 고발했다. 법률가들의 관점에서 이것은 루시가 사실상의 상황을 숨기고 법률에 따라 아버지 사망 후 1차 상속인들이 처분해야 할 재산을 자신에게 보존하려는 시도였다. 이런 새로운 사실들은 수사관들과 검찰에 의해 철저히 연구되었다. 한편으로 루시는 남편의 연금을 결코 쓰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개인적 부유를 위해 그의 금융 자원을 사용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많은 연간 질의 삶을 모방하려는 그녀의 시도는 이미 무해한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계획된 전략으로 보였다. 현 시점에서 수사는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을 기록했다. 질의 아들들과의 전자서신은 완전히 위조되었다. 에티엔 라부아는 편지들과 관련이 없었고 모랑 가족집의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았다. 모든 전자 메시지들이 루시 모랑의 기기에서 보내졌다. 따라서 수사의 초점은 이제 최종적으로 루시의 동기로 옮겨갔다. 금융적 이익 문제의 명확성은 여전히 논란이 있었다. 루시는 돈을 쓰지 않았지만 아마도 아직 불분명한 다른 고려사항으로부터 유산에 대한 통제를 유지했을 것이다. 검찰은 루시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증명할 준비를 했다. 다른 한편으로 변호는 그녀의 정신 상태를 계속 주장하며 행동의 특이함과 그녀의 행동으로부터의 실제 이익 부재를 강조했다. 이 모든 상황은 극도로 복잡해 보였고 법원 앞에 루시 모랑의 동기의 본질에 대한 복잡한 질문을 제기했다. 루시는 계속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논평하기를 거부했다. 집에서의 그녀의 모든 새로운 날은 이전과 닮아 있었고 조용하고 평온했으며 마치 그녀가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수사는 또 다른 갈림길에 서 있었다.
루시가 계획적으로 남편의 삶의 착각을 유지한 교활한 사기꾼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꾸며낸 세계에 너무 깊이 갇혀서 이미 그것을 현실과 구별할 수 없었던 깊이 상처받은 여성이었는지, 이 딜레마가 중심 주제가 되었고, 바로 이 단계에서 수사는 새로운 막다른 길에 도달했으며, 여기서 루시 모랑의 동기를 끝까지 밝혀내기 위해 출구를 찾아야 했다. 2022년 7월 18일에 수사는 법의학 전문가들의 최종 보고서를 받는다. 문서는 지금까지 사건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중요한 명시를 포함하고 있다. 결론에 따르면 질 모랑의 유해는 그의 사망 후 최소 한 번은 이동되었다. 전문가들은 약 30cm 길이의 작은 끌림 흔적을 발견했다. 시각적으로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지만 수색에는 극도로 중요해졌다. 이것은 루시 모랑이 남편의 사망 후에 유해와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경찰은 즉시 다시 모랑 가족의 집으로 향했고 더욱 세부적인 검사를 실시했다. 범죄 수사 전문가들은 처음에 질의 유해가 발견되었던 거실의 바닥과 가구를 주의 깊게 조사했다. 현미경에서 마루에서 미세한 흠집들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오래전에 마른 피의 잔여물이 있었다. 이런 미세 균열과 피 흔적은 이동이 정확히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했고 DNA 분석으로 판단하면 이 피는 질에게 속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흔적들에서 루시 모랑의 DNA도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남편 사망 후 유해와의 물리적 접촉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수사관이 이런 결과를 루시에게 제시하고 설명을 요구했을 때 그녀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고 침착하게 이동 사실을 인정했다. 여성은 짧게 말했다. 편안하게 눕히고 싶었는데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이 말들은 이상하게, 심지어 소름 끼치게 들렸고 수사관은 즉시 가능한 폭력이나 의도적 해를 의심했다. 아마도 루시가 단순한 남편의 자연사보다 더 큰 무언가를 숨기려고 했을 것이다. 이 설은 철저히 확인되었다. 수사관들은 질 모랑의 유해에서 피 흔적의 성격과 가능한 손상에 대한 더 깊은 결론을 위해 다시 병리학자들에게 문의했다. 검사는 며칠이 걸렸지만 결과는 명확했다. 병리학자들은 확신 있게 선언했다. 피 흔적은 질이 심장이 멈춘 후에 나타났다. 이것은 사후피였고 자연적인 조직 변화 과정, 초기 자가분해에서 나타난 것으로 때때로 소량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외부 폭력이나 손상을 증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폭력에 대한 설은 최종적으로 거부되었다. 수사는 이동이 실제로 있었지만 어떤 의도적 해악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루시는 단순히 남편의 유해를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했을 뿐이며 아마도 보살핌과 존경에 대한 자신의 이상한 관념에 따라 행동했을 것이다. 하지만 검사의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수사에는 여전히 답이 없는 거대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왜 루시 모랑은 남편의 죽음을 12년 동안 숨겼을까? 생명에 대한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여성이 왜 그런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고 이것을 비밀로 유지하기를 선호했을까? 경찰은 다시 심리학자들에게 문의하여 루시의 행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으려고 했다. 심리학자들은 루시가 깊은 부정과 착각의 상태에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과의 완전한 접촉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확인했다. 그녀는 명백히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했으며 비록 그녀의 행동 이유가 숨겨져 있었지만 이 수사 단계의 끝까지 수사관들은 최종적으로 기록했다. 질의 유해가 이동되었지만 폭력은 없었다. 루시가 이동 사실을 확인했다. 병리학자가 해악이나 어떤 외부 폭력의 설을 배제했다. 살인이나 폭력의 설은 완전히 닫혔고 공식적으로 기각되었다. 수사와 도시를 이미 몇 주간 괴롭혔던 하나의 무겁고 고통스러운 의혹이 남았다. 왜 루시는 12년 동안 침묵했을까? 이제 경찰관들은 동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해했다. 루시의 내면 세계, 그녀의 두려움과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숨겨온 그녀의 개인적 드라마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루시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계속 행동했다. 매일 그녀는 조용히 정원으로 나가고 집의 질서를 유지하며
과거에 대한 어떤 대화도 피했다. 그녀의 일상적 행동은 그녀가 습관적 정확성으로 수행하는 의식과 닮아 있었고 가능한 결과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폭력 없이도 심각한 법률 위반으로 남아있는 은닉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루시는 이것 때문에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 침묵하며 자신의 행동 이유를 설명하려 하지도 설명할 수도 없었다. 이 시점에서 다른 모든 설들은 이미 소진되었다. 하나의 큰 비밀이 남아 있었다. 루시 모랑의 동기. 그리고 이것이 이 복잡한 수사를 최종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아직 밝혀내야 할 마지막 골이었다. 2022년 11월 10일에 몬트리올 법정에서 지난 몇 달간 모랑 가족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들이 모였다. 루시는 침착하게 거의 움직임 없이 앉아 있으며 그녀의 얼굴은 절대적인 무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 그녀의 정신 상태와 동기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법정 신과적 검사의 결론이 발표될 것이다. 정신과 전문가가 천천히 자신의 결론을 읽으며 모든 단어를 주의 깊게 선택한다. 법정 앞에서 발표된 진단은 공식적이고 명확하게 들린다. 병리적 상실 부정 복합체. 이것은 사람이 비극적 상실에 직면했을 때 문자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잃어버린 사람이 계속 존재하는 자신만의 현실을 창조하는 알려진 현상이다. 루시의 정신과적 검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그녀가 단순히 남편의 사망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착각에 완전히 적응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결론에 따르면 그녀의 행동은 어떤 물질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았으며 그녀는 배우자의 존재라는 지속적인 심리적 구성 속에서 살았고 대화, 편지, 심지어 금융거래로도 착각을 유지했다. 전문가는 루시의 행동을 완전히 무의식적이거나 무능력한 것으로 부를 수 없다고 별도로 강조했다. 여성은 현실과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명확히 인식했지만 자신이 만든 심리적 구성의 경계를 넘어설 수 없었거나 원하지 않았다. 정신과학의 관점에서 루시는 그녀의 행동을 설명할 만큼 충분히 심각하지만 완전히 책임에서 면제시킬 만큼 충분히 무겁지 않은 경계성 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의 입장을 포기할 의도가 없었다. 검찰 대표는 루시의 모든 행동이 오직 수입 손실과 남편의 재산에 대한 통제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지시되었다고 다시 주장했다. 그는 정신과 의사들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녀를 의식적 기만과 사기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를 요구했다. 검사는 루시가 자동 결제를 설정하고 전자 서신을 위조할 만큼 충분한 의식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행동들이 그녀의 완전한 인식과 안정적인 금융 상황 유지를 위해 남편의 사망을 숨기려는 의도적 욕망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두 측의 말을 절제되고 주의 깊게 들었으며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검사는 실제로 루시를 변호하는 강력한 농어를 제공했지만 검찰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마침내 법원은 루시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모든 사람이 그녀로부터 동기에 대한 어떤 명확화, 어떤 감정, 어떤 반응을 기대했다. 하지만 여성은 침착하고 무관심한 채로 남아 있었으며 마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완전히 분리된 것 같았다. 루시의 목소리는 평평하게, 거의 감정 없이 울렸다. 그녀는 단지 한마디만 했다. 그가 숨 쉬는 소리를 들었어요. 매일 밤. 법정에 절대적인 침묵이 찾아왔다. 이 문장은 그 단순함과 침착함에서 너무 예상치 못하고 너무 소름 끼쳐서 검사조차 즉시 답변을 찾지 못했다. 루시는 완전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였으며 동시에 자신의 말에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다. 판사는 휴정을 선언했고 그 후에 판결이 발표되어야 했다. 모든 참석자들은 이해했다. 사건의 법적 결과와 무관하게 루시는 이미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명백한 것은 하나였다. 그녀의 현실은 남편이 사망한 그날에 멈춰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착각이 12년 동안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배했다.
수사는 루시의 비물질적 동기를 완전히 확인했다.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그녀의 행동이 사기 시도가 아니라 깊은 감정적 충격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음에 복잡하고 비극적인 결과였다고 동의했다. 최종 수사 요약에서 주요 결론들이 기록되었다. 루시 모랑은 실제로 인정되지 않은 상실과 관련된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앓고 있었다. 물질적 이익은 그녀의 목표가 아니었다. 법정신과적 검사는 비물질적 동기를 완전히 확인했다. 동시에 법적으로 사기 혐의는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이미 루시의 이상한 행동가면 아래에 그렇게 현실과 화해할 수 없었던 여성의 비극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다. 수사의 이 최종 단계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루시와 질 모랑의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들었다. 범죄에 대한 의혹으로 시작된 것이 지나간 과거를 붙잡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깊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슬픈 깨달음으로 변했다. 루시는 마치 방금 울린 말들이 이미 그녀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조용하고 침착하게 계속 앉아 있었다. 판사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물러났고 모든 사람은 이 순간이 모랑 가족 이야기의 마지막 점이 될 것임을 이해했다. 법원의 마지막 회의는 차갑고 침묵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법정의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것이 이익을 위한 범죄가 아니라 부조리로 변하고 결국 형사사건이 된 개인적 비극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했다. 판사는 천천히 침착하게 평결을 읽으며 사건의 모든 부분을 하나로 모았다. 질 모랑의 사망은 2010년 3월 14일 심장마비의 결과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루시가 그의 활발한 생활의 외관을 만들기 시작하기 약 48시간 전에 일어났다고 확인했다. 정신과적 검사는 루시 모랑이 심각한 장애, 병리적 상실 부정 복합체를 앓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의 유해를 집에 남겨두고 그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모방하기 시작했으며 외적으로 삶이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디지털 소음을 만들었다. 법원은 공식적으로 동기와 은닉 방법을 밝혔다. 루시는 은행이 그들의 공동 계좌를 차단하지 않도록 질의 활동을 모방하기 위해 잡지 구독과 정기 기부에 대한 자동 결제를 설정했다. 법원은 그녀가 실제로 남편의 이름으로 메시지와 전자편지를 보내며 주변 사람들을 위해 그의 생활 착각을 유지했다고 확인했다. 2010년 3월 12일의 마지막 메시지 중 하나는 질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한 그의 여동생을 안심시키기 위해 루시가 보낸 것이었다. 유해 이동 사실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루시는 죽은 남편을 텔레비전 앞에 그에게 익숙한 위치에 앉히려고 했으며 의도적으로 그가 여전히 살아있고 평범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었다. 검사는 법원에 루시를 의식적 사망 은닉으로 유죄 판결하고 3년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를 요청했다. 그는 심각한 심리적 상태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명확히 인식했고 오랜 세월 동안 의식적으로 질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루시의 변호사는 완전한 면제를 주장하며 그녀의 행동이 오직 심각한 정신적 외상의 결과였고 어떤 이기적 목적도 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루시가 처벌이 아니라 치료와 심리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오랜 침묵 후 판사는 자신의 최종 평결을 발표했다. 루시 모랑은 사망 은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녀에게 의무적 심리치료와 함께 24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루시는 이것을 조금의 감정도 없이 받아들였다. 판사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었다. 여성은 침착하게 어떤 흥분도 없이 법정에 설치된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10초 동안 계속되었고 절대적인 공허와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 후 그녀는 침착하게 단지 한 단어를 말했다. 아니요. 이후 회의는 종료되었다. 루시는 몇 달간의 모든 청문회에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침착하게 법정에서 나갔다. 그녀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모든 참석자들은 이제 그녀를 완전히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모란 가족의 집은 공식적으로 봉인되었고 이상하고 조용한 비극의 상징이 되었다. 거실에는 여전히 빈 소파가 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질이 오랜 세월을 보냈으며 세상에 의해 알아차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법정에서 카메라가 기록한 마지막 장면은 바로 이것이었다. 어둠에 둘러싸인 조용한 거실의 빈 소파. 몇 초 후 화면은 완전히 검게 되었고 어떤 후기나 교훈도 남기지 않았다. 단순히 심장마비로 시작되어 법정과 판결로 끝난 이야기의 최종적이고 차가운 점이었다. 수사는 100% 확인했다. 질모랑의 사망 원인, 자연사, 심근경색. 루시는 의식적으로 사망을 숨기며 그의 이름으로 디지털 및 금융활동을 유지했다. 에티엔 라부아는 완전히 무죄가 입증되었고 연루 혐의에서 제외되었다. 질의 정확한 사망 시간이라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았는데 미라와로 인해 분 단위까지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사건에는 이것이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사법 절차와 수사가 완료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켜본 사람들은 천천히 조용히 생각에 잠겨 법정에서 흩어졌다. 모란 가족의 이야기는 범죄나 처벌의 예가 아니라 온 도시가 본 깊이 개인적인 드라마가 되었다. 집 자체는 닫히고 생명이 없는 채로 남아있어 한 사람의 광기와 외로움에 의해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가 지워진 이야기의 완료를 상징했다. 아무도 더 이상 모란 가족의 집 문지방을 넘지 않았고 아무도 이미 2010년 3월에 일어난 일을 이해하거나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이것은 차갑고 무언의 최종점이었다.